나를 짐덩어리라 부르던 두 며느리는 결국 저를 외딴 요양원에 버리고 축하 여행을 떠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70대 시어머니의 마지막 반격이 바로 그곳 제주도에서 시작될 줄은 말입니다. 이 서늘한 복수의 끝을 꼭 지켜봐 주세요. 제1장 균열의 시작, 보이지 않는 경쟁. 제 이름은 김수희, 70을 훌쩍 넘긴 과부예요. 평생을 살아온 이 마포구의 낡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죠. 남편은 벌써 10년도 더 전에 내 곁을 떠났어요. 이 집은 남편과 나의 젊음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인데 이제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고들 하네요. 골목 어귀에는 벌써부터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며 집을 힐끔거리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아요. 가끔 창밖을 보면 저처럼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늙은이들이 담벼락에 기대어 이 모든 풍경을 그저 덤덤히 바라보고 있죠. 우리에게 이 집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낡은 라디오를 켜두는 게 버릇이 됐어요. 정막을 깨주는 유일한 친구 같아서요. 오늘도 라디오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에 대해 떠들고 있네요. 특히 마포구 일대는 향후 가치가 하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지만 나에게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려요. 나에게 중요한 건 이 집의 가치가 아니라 여기서 보낸 시간의 가치인데 말이죠. 그래도 동네가 시끄러워지니 왠지 모를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쩌면 이 낡은 집을 떠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평생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 같은 거요.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생일이 뭐 그리 대단한 날인가 싶으면서도 자식들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인가 봐요. 아침 나절, 예상대로 큰아들 현운의 며느리인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참 상냥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현우 씨가 바빠서 이따 저녁에 따로 전화드린대요. 제가 아침에 10만 원 붙여드렸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고맙다고, 너희들 마음 씀씀이면 됐다고 답했죠. 그런데 꼭 통화를 끊기 전에 유진이는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이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어머님, 그런데 혹시 서방님 댁에서는 연락 왔어요?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를 만큼 내가 어리숙하지는 않아요. 동서네가 뭘 했는지, 자기들보다 더 많이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겠죠. 그냥 아무 연락 없었다고 네가 처음이라고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어요.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역시나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작은아들 현진이네 며느리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오네요. 서연이는 유진이와는 정반대예요. 목소리부터가 당차고 활기차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오늘 가게 때문에 바빠서 저녁에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0만 원 넉넉하게 보내드렸으니 친구분들하고 맛있는 식사라도 하세요. 액수부터가 다르죠. 작은아들네는 치킨집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고맙다고, 이렇게 많이 안 보내도 되는데 하고 말끝을 흐리니 서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묻네요. 에이, 뭘요. 어머님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나저나 형님네는요? 아주버님 댁은 얼마 보내드렸대요? 유진이보다 훨씬 직접적이죠. 나는 또다시 얼버무렸어요. 아니다, 너희들 마음만 받으면 된다.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효도의 크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허전했어요. 10만 원과 50만 원. 그 숫자들 속에는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보다는 형제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견제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나는 어쩌면 효도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심판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 문득 작년 추석이 떠올랐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작년 추석, 오랜만에 온 가족이 이 좁은 집에 모였죠. 아침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북적이는 집안을 보니 마음만은 흐뭇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제가 두 아들 녀석들에게 고생했다며 용돈을 조금씩 쥐어준 게 화근이었어요. 그걸 본 두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죠. 잠시 후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다가 두 녀석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먼저 포문을 연 건 작은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특유의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요즘 세상에 효도가 별거인가요?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죠. 마음만 있다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그래서 100만 원 드렸어요. 그 말에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자신들의 효도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큰며느리 유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지지 않고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받아쳤죠. 동서, 효도를 어떻게 돈으로만 따져요. 저희는 비록 넉넉지는 못해도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어머님 일손 덜어드리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해요. 돈 몇 푼 더 드리는 걸로 유세 떨지 말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금세 언쟁으로 번졌어요. 마음만으로 강남 아파트 대출금이 갚아지나요? 형님이야말로 자격지심 아니에요? 돈으로 부모님 사랑까지 사려는 동서보다는 우리가 나아요. 차례상 앞에서 조상님들 앞에서 두 며느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어요. 나는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못 들은 척 부엌 한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깨달았어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가족의 전통적인 효사상마저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내 아이들이 얼마나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지를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사모님,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보상금 8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흥분된 목소리와 달리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내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었던 큰 돈이에요. 하지만 기쁜 마음보다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 돈이 작년 추석에 시작된 그 위태로운 균열을 완전히 부서뜨릴 거대한 폭풍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수선한 골목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어요. 평온했던 내 삶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8억 원이라는 숫자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곧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폭풍의 이름이었어요. 그 불길한 예감은 설날 아침,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따라 큰아들 현운의 부부가 아침 일찍부터 들이닥쳤거든요. 평소 명절에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어슬렁거리며 나타나던 아이들이었는데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참 낯설더라고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며느리 유진이는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과장되게 살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현우 녀석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곁에 바싹 붙어 앉았죠. 왠지 모를 위화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보상금 소식을 들은 게 분명했어요. 아마 큰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실수였나 봐요. 아니, 누구에게 먼저 알렸든 결과는 똑같았을지도 모르죠. 아니나 다를까 함께 떡국에 쓸 고명을 준비하는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집 보상금 말이에요. 시작이었죠. 나는 말없이 만두피만 오므렸어요. 제가 요즘 새로 구상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주 전망이 좋아요. 어머니께서 그 돈을 제게 투자해 주시면 몇 년 안에 2배,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녀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무기력함 대신 초조한 욕망이 가득했어요.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죠. 갑자기 웬 사업이냐?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그러자 옆에서 팔을 다듬던 유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어요. 어머님, 현우 씨가 이 나이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자기 사업으로 성공해야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두 사람이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척척 받아치는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현우는 내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대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해주세요. 현진이네는 알면 안 돼요. 그 녀석 알잖아요. 돈 욕심 많은 거. 괜히 알았다가 분란만 생길 거예요. 동생을 경계하고 제 목부터 챙기려는 그 이기적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는 만두를 빚던 손을 멈추고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 된다. 그 돈은 너희 아버지와 내 평생이 담긴 돈이고 내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다. 그리고 설령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 해준다고 해도 두 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어느 한쪽에게만 몰아주는 일은 없을 거다. 내 단호한 대답에 현우와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죠. 설날 아침에 따뜻해야 할 부엌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자 작은 아들 현진이네가 요란하게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며느리 서연이의 높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현진이의 손에는 누가 봐도 최고급인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그걸 본 유진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리는 걸 나는 또 놓치지 않았죠. 저녁상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칼과 총만 없었을 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겨누는 날카로운 무기였죠. 서연이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아주버님은 회사 힘드시죠? 저희는 그래도 저희 사업하니까 명절에도 이렇게 떳떳하게 비싼 고기 사올 수 있네요. 그러면 유진이는 우아하게 웃으며 받아쳤죠. 그래도 우리는 강남 살잖아. 아이들 교육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돈만 많다고 다가 아니더라고. 선물 가격에서 시작된 신경전은 사는 동네, 아이들 성적, 심지어 서로의 옷차림을 비꼬는 데까지 번졌어요. 두 아들 녀석들은 아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죠. 나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문제는 다음 날 아침 떡국을 먹고 나서 터졌어요.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데 서연이가 보란 듯이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약소하지만 저희 성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시선이 유진이에게로 쏠렸어요. 유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녀가 멋쩍게 내민 봉투는 서연이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두께였으니까요. 아마 10만 원이었겠죠. 서연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잔인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유진이를 향해 물었죠. 어머, 형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아주버님 댁은 어머님께 얼마 드렸어요? 설마 10만 원은 아니죠?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유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동서, 말 다 했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거 드리는 줄 알아? 동서처럼 돈으로 효도 과시하는 그런 가식적인 짓은 안 할 뿐이야. 서연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가식이요?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게 더 가식 아니에요? 짠순이처럼 굴지 말고 솔직해지세요, 형님. 두 며느리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막말이 오가고 지난날의 묵은 감정까지 터져나왔죠. 바로 그때였어요. 내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건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내가 너무 당황해서 허둥지둥 전화를 받다가 실수로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말았어요. 사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보상금 8억 원, 지급 절차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고성이 순간 멎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내 휴대폰에 꽂혔죠. 특히 보상금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던 현진이와 서연이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8억이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현진이가 나를 추궁하듯 물었어요. 서연이는 곧바로 형님인 유진이를 쏘아붙였죠. 그래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셨구나.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뒤로 다 짜고 우리만 바보 만든 거였어. 상황은 순식간에 변했어요. 며느리들의 용돈 싸움은 형제간의 상속 전쟁으로 비화됐죠. 속았다는 배신감에 휩싸인 현진이가 형 현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개자식아, 너 혼자 어머니 돈 다 가로채려고 했지. 두 아들 녀석들은 어린애들처럼 엉겨붙어 주먹다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비명을 질렀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서로 싸우면서도 한 손으로는 교묘하게 휴대폰을 든 채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기 위해서였겠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네 사람의 분노는 모두 나에게로 향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아들들과 머리가 헝클어진 며느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소리쳤죠. 어머니, 당장 결정하세요. 이 돈 누구한테 줄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다 주든지 지금 당장 정하시라고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고함 소리에 나는 귀를 맑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조건부 봉양 계약서.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끔찍한 소음과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내 남은 인생을 팔아넘기는 그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그 계약서에 내 이름을 적어 넣은 순간 내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설날의 그 끔찍했던 아수라장은 돈을 나눠주겠다는 내 약속과 함께 거짓말처럼 끝이 났죠. 아들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텅 빈 집구석에 홀로 남아 며칠을 보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첫 번째 달이 시작되었죠. 나는 내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마포구 집을 떠나 큰아들 현운의 그 화려하다는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이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돈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이제 돈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기대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어요. 며느리 유진이는 나를 손님용 방도 아닌 계단 밑에 있는 작은 창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짐이 많아서요.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세요. 문을 열자 눅눅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그곳에는 낡은 상자들과 쓰지 않는 계절용품들이 가득했어요. 그 한 구석에 얇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여기가 앞으로 한 달간 내가 지낼 곳이었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유진이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를 부르는 법이 없었죠. 한참이 지나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나가보면 식탁 위에는 그들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밥 한 덩이, 몇 점 남지 않은 반찬, 그리고 국물이 반쯤 남은 찌개 그릇. 처음에는 너무나 서러워서 목이 메어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굶주림은 존엄성보다 강하더군요. 나는 밤이 되면 몰래 부엌으로 나와 그 차가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로 허기를 채워야 했어요. 가장 비참했던 건 유진이의 말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들으라는 듯 친구들과 통화할 때나 현우에게 불평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아, 정말 이 4억짜리 손해나는 상품 때문에 우리 집 생활 수준만 떨어진다니까. 저 돈으로
차라리 우리의 유학이나 보낼 걸. 나는 상품이었어요. 그것도 손해만 끼치는 불량품이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나는 그저 숨만 쉬는 가구처럼 그 집의 어두운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고통스러운 한 달이 지나고 약속대로 나는 작은 아들 현진이네 집으로 옮겨졌어요. 창고 방에서의 생활보다는 나을 거라는 아주 작은 기대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어요. 그 집에서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돈 한 푼 받지 않는 무급 가사도우미였거든요. 작은 며느리 서연이는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나를 깨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애들 아침밥 차려야죠. 그때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와 설거지, 온 집안 청소, 산더미 같은 빨래, 그리고 아직 어린 두 손주를 돌보는 일까지 모두 내 몫이었죠. 서연이는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녀는 소파에 드러누워 내가 해놓은 집안일을 매의 눈으로 훑으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어머님,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요. 걸레질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애들 먹는 건데 신경 좀 쓰세요. 온종일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오는 대가는 그런 비난과 무시뿐이었어요.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 잠시 허리를 펴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걸 본 서연이가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정말 우리 집 짐덩어리예요. 돈은 받아가셨으면 그만큼 일은 하셔야죠. 그 순간 내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4억 원어치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기계에 불과했죠. 두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가끔 옛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며느리들은 바로 옆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했어요. 응, 그럼 나야 잘 지내지. 아들네 집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외출은 당연히 금지였고요.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라도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했더니 유진이가 질색하며 말리더군요. 어머님, 안 돼요. 이웃들 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들은 이웃들에게 내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잘 모셔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뒀더군요. 나는 아들들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지옥의 달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시달리고 파김치가 되어 거실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가족들은 모두 잠든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손녀의 아이패드 화면이 갑자기 번쩍하고 켜졌어요. 아마 충전이 다 되었다는 신호였겠죠. 호기심보다는 그냥 그 불빛에 이끌려 나는 홀린 듯 아이패드로 다가갔어요.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아이콘들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런 기계를 써본 적이 없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화면 한가운데에 떠 있는 알림창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귀찮은 것들, 처리 논의방. 그리고 그 아래로 내가 아는 이름들이 보였어요. 현우, 유진, 현진, 서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건드렸어요. 그러자 대화 내용이 눈앞에 펼쳐졌죠. 귀찮은 것들은 바로 나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오늘도 그 짐덩어리 때문에 골치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조금만 참아. 곧 요양원 알아보고 치워버리면 되잖아. 내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경기도 외곽에 아주 싸고 외진 곳이 있더라. 면회 가기도 힘드니 딱이지. 역시 우리 서방님이 최고네. 그 늙은이만 없으면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과 발이 차갑게 식어갔죠.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난 뒤
그 기념으로 제주도로 축하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비행기 표와 호텔을 예약한 링크까지 공유하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들이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처리하고 처분할 계획을 세우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2달간 나를 짓눌렀던 굴욕감과 절망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여기까지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사랑과 희생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면 이제는 돌려받을 시간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아이패드의 차가운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각성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이패드의 차가운 불빛은 꺼졌지만 그 잔상은 내 망막에 그대로 남아 밤새도록 나를 비웃었죠. 짐덩어리, 귀찮은 늙은이, 철이, 내 자식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들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길러낸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흐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이 메마르고 남은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또아리를 틀고 앉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할 무렵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어느 날의 기억이었죠. 그때는 남편 이민준 씨가 아직 내 곁에 있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말없이 내 손에 쥐어준 것은 꼬깃꼬깃한 복권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우리가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나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갑자기 생긴 이 거대한 돈이 우리 아이들을 망쳐버릴지도 모른다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죠. 그때 남편이 나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이 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기다림이고 지혜는 돈보다 더 큰 유산이 될 테니. 남편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평생을 의지해온 믿음직한 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돌아와서는 모든 돈을 익명의 투자 회사에 넣어두었다고, 우리 이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나를 안심시켰죠.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가 오면 최 변호사가 우리를 도와줄 거요. 남편의 그 목소리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최 변호사님, 그분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었어요.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 올릴 유일한 동아줄이었죠. 나는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5시. 나는 평소 입던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지갑과 신분증만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내가 2달간 갇혀 지냈던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더군요. 나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옛 기억을 더듬어 을지로로 향했어요. 20년이면 강산이 2번도 더 변할 시간인데 과연 최 변호사님이 그 자리에 계실까 불안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과 함께 드나들던 낡은 상가 건물은 재개발의 광풍 속에서도 용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자 최민석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나를 반겨주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신사가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최 변호사님이었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올곧은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나를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사모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나는 그의 앞에 서자마자 참았던 모든 서름이 북받쳐 올라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최 변호사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내가 진정하기를 기다려 주었죠. 나는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두 아들 내외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는 그들의 끔찍한 계획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최 변호사님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갔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함께 분노해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민준 사장님이 아시면 지하에서 통곡하실 일입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 함께 화를 내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최 변호사님은 곧바로 서류처를 뒤져 남편이 남긴 투자회사의 현황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주었죠. 사모님,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으십시오. 20년 전 500억 원이었던 그 자산은 현재 가치로 약 2억억 원이 되었습니다. 2억억 원.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을 벌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이 돈이 이제 내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복수의 칼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최 변호사님은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서랍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하나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죠. 사모님, 이제부터 이게 사모님의 무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법률사무소 안에서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최 변호사님은 손주에게 가르치듯 차근차근 녹음 기능을 켜는 법, 들키지 않고 사진을 찍는 법,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낯선 기계가 두렵고 어려웠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배웠어요. 내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작은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나의 연기가 시작되었죠.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짐덩어리 늙은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들이 나를 향해 쏟아내는 모욕적인 말들을 새로 배운 스마트폰에 차곡차곡 담아두었죠. 나의 연기가 완벽했던 걸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두 며느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를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띤 채였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 너무 힘들게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사죄하는 의미에서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려고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제주도로요. 제주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아이패드에서 보았던 그들의 축하 여행 계획이 떠올라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어요.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나는 최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처럼 행동했어요. 나는 어린애처럼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제주도, 정말, 아이고, 우리 아가들이 엄마 생각하는 건 너희밖에 없구나. 내 완벽한 연기의 며느리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활용점정을 찍기로 마음먹었죠. 얘들아, 이건 내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르니 이 여행 경비는 전부 내가 내주마. 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어요.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카드를 받아들었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아니, 우리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주도행 비행기 표가 예매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심판의 날을 기다렸어요. 제주공항에 내리자 묵과는 다른 바람이 훅 불어왔어요. 짭조름하면서도 싱그러운 풀내음이 섞인 바람이었죠. 눈부신 햇살 아래 야자수들이 늘어선 풍경은 그 자체로 그림 같았어요. 내 옆에서 두 아들 내외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 팔짱을 꼈죠. 이제 이런 데서 편히 쉬셔야 해요. 그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목적지에 화물을 부리기 직전에 트럭 운전사처럼 차갑고 무심했어요. 우리는 예약된 렌터카에 올라탔어요. 당연히 차는 호텔이나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섬의 외곽으로 점점 더 한적하고 외진 곳으로 향했죠.
나는 최 변호사님과의 약속대로 완벽한 치매 노인을 연기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말들을 보며 어린애처럼 손뼉을 치고 유채 꽃밭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그들은 그런 나를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자기들끼리 성공적이라는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나는 차창에 비친 모습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차가 낯선 시골길을 한참이나 더 달릴수록 내 마음속 복수의 칼날은 더욱 서늘하고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리조트가 아니라 바닷가 언덕 위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고 하얀 건물 앞이었어요. 평안의 집이라는 팻말이 녹슬어 있었죠. 요양원이었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종착지였죠. 주변은 너무나 고요해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고 그 아름다운 소리마저 이곳의 황량함 때문에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실은 병원처럼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하얀 벽, 하얀 테이블, 그리고 가식적인 미소를 띤 상담실장.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큰 며느리 유진이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밀며 내 손을 잡았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님, 여기에 이름만 쓰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입소 서류였어요. 내 남은 인생을 이 차가운 건물에 가두어 버릴 마지막 절차였죠. 나는 가만히 유진이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던 지난 며칠간의 가면을 벗어던졌죠. 눈빛에서는 어리숙한 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들어섰죠. 나는 나지막하지만 상담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제 연극은 끝났다.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네 사람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와 안도감이 그대로 굳어졌죠. 유진이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대답 대신 들고 온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하나씩 아주 천천히요. 첫 번째는 법률사무소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자산증명서였어요. 그들의 눈이 종이 위에 밝힌 숫자를 따라 움직였죠. 2천억 원. 나는 그들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서연이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죠.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나는 다음 서류를 그 위로 겹쳐 올렸어요. 내가 지난 한 달간 찍어두었던 사진들이었죠. 큰아들네 집의 곰팡내 나는 지하창고방, 그리고 그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 같은 내 밥상 사진들. 유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어서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상담실 안에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죠. 이 4억짜리 손에 나는 상품 때문에 우리 집 생활 수준만 떨어진다니까. 유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은 정말 우리 집 짐덩어리예요. 서연이의 목소리였죠. 마지막으로 내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선명하게 인쇄된 그들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이었어요. 귀찮은 것들 처리 논의방이라는 제목 아래 나를 늙은이라 칭하며 요양원을 물색하고 나를 버린 뒤 떠날 제주도 축하 여행 계획을 신나게 의논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네 사람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경악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로 최 변호사님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상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 김수희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최민석 변호사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어요. 김수희 여사 자녀분들의 조건부 봉양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지급되었던 보상금 8억 원은 오늘부로 전액 환수 조치되었으며 현재 두 아드님 내외분의 모든 금융계좌는 지급 정지,
즉 동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자,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현우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서연이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계좌가 정말로 막혔던 거겠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황을 넘어선 순전한 공포였어요. 그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줄 내 재산은 이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푸른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전 재산 2억 원은 오늘부로 너희들 아버지 이민준의 이름으로 세운 이민준 추모재단에 전액 기부했다.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외롭고 힘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말이다.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 내 재산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 버린 선언이었죠. 나는 내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젯밤 예매했던 서울행 비행기표와 특급 호텔 예약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텅 빈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내 자식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죠. 너희들을 위한 제주도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겠구나.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담실을 걸어 나왔어요. 등 뒤로 그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내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죠. 요양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제주도의 햇살이 나를 감쌌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옥 같았던 과거의 냄새는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쾌한 바다, 내음만이 가득했어요. 심판은 끝났어요. 제주도의 그 요양원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온 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통쾌한 복수 뒤에 찾아온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주 깊은 평온과 새로운 사명감이었어요. 나는 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민준 추모재단을 설립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나처럼 외롭고 학대받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재단 사무실은 내 평생의 집이었던 마포구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얻었어요. 재개발로 시끄러운 그 동네를 보며 나는 사라지는 것들과 새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죠. 내 과거의 삶이 사라진 자리에 나는 새로운 희망을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서울 시내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따뜻한 밥을 퍼주며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이제 내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참 동안 배식을 하고 있는데 문득 저 멀리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노동으로 거칠어진 두 아들 내외였어요. 한때는 강남의 화려함을 뽐내던 큰며느리 유진이는 싸구려 옷차림에 생기를 잃은 얼굴이었고 성공한 자영업자라며 목에 힘을 주던 작은 며느리 서연이는 푹 꺼진 눈으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죠. 내 두 아들 녀석들은 제주도의 막노동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허리가 반쯤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돈도,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사회적 체면까지도요.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줄을 서야 하는 곳까지 떨어진 거였죠. 그 순간 그들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리고는 감히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비참함이 뒤섞여 있었겠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승리감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복잡하고 깊은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웠죠.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이들이었어요.
저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둔 내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내가 해야만 하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내 옆에 서 있던 다른 힘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밥 더 드릴까요? 오늘은 국이 아주 맛있어요. 내 복수는 제주도에서 끝났어요.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그 아이들에게 묶여 있지 않았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했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용서는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땀 흘려 일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스스로 배워나가야 할 그들만의 과제였죠. 내가 세운 이민준 추모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일 중 하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이었죠. 한때 나를 세상과 단절시켰던 그 네모난 기계가 이제는 어르신들이 자녀와 영상통화를 하고 세상 소식을 접하는 연결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법률 지식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도 시작했고, 가정폭력으로 갈 곳 없는 할머니들을 위한 작은 쉼터도 마련했죠. 나는 내 아픈 경험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로 바꾸고 싶었어요. 어느덧 70이라는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기찼어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곤 했죠. 그때마다 남편 생각을 해요. 남편은 돈이 아이들을 망칠까 두려워했지만 진정 아이들을 망친 것은 돈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의 탐욕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한 것 또한 이 영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작은 용기였죠. 내 인생은 이제 겨우 70세에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결국 자식의 탐욕은 어머니를 잠시 쓰러뜨릴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 잠든 강인함까지 파괴하지는 못했죠. 김수희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승리가 단순히 복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그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진짜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